운명적인 만남. 제 이름은 하은이고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대도시의 평범한 집안딸로서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도 일상이 특별하다고 할 만한 순간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지만 인연이라는 것이 쉬이 찾아오지 않아 가끔은 한숨을 쉬기도 했죠.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해 신혼집에 초대할 때마다 저는 혼자한테서 느끼는 외로움과 어쩔 수 없는 조급함이 가끔씩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다그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인연이 나타난다며 언제나 다정하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 가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죠.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관심 없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는데 우연히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맑고 조심스러웠으며 동시에 믿음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는 이름이 지호였는데 첫 만남부터 남달랐습니다.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박하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음악, 여행, 인생에 대한 철학까지 다양한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서 왠지 모르게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에도 지호라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위압감이나 자만심 대신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해 주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과도 동등하게 대화하며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으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남이 이어지면서 점점 둘만의 추억이 쌓여갔습니다. 남포동 거리 산책, 해운대 해변에서의 야경, 그리고 퇴근길, 늦은 저녁에 먹은 포장마차 어묵 한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호는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늘 표현했습니다. 데이트 후 헤어지기 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집에 가서 잘 쉬어. 라는 짧은 문자가 하루의 마무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었죠. 하루하루가 특별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인연이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말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부모님께도 조심스레 지호의 이야기를 꺼내자 두 분 다 기뻐하시면서 이번엔 꼭 좋은 인연이면 좋겠다며 조용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날, 한적한 카페에서의 운명 같은 만남은 제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지호와의 만남이 그저 설렘이나 일시적인 인상이 아닌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특별한 시작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평범한 일상의 작은 기적처럼 사랑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며느리로서의 삶. 결혼 후 제가 지호와 함께 처음 발을 들인 곳은 인천 을각에 위치한 허름하지만 정이 묻어나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 미자 여사님의 날카로운 눈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듯한 상황과 다름없었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지호 같은 아들이랑 결혼한 것은 정말 복이라는 것 잊지 말아라. 우리 집안이 넉넉하진 않지만 지호는 가족의 자랑이다. 네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단지 지호의 아내가 아닌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친정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뉘앙스의 말들이 낯설었고 부산에서 오래 살아온 평범한 저로서는 감독받는 느낌의 부담감이 샘솟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시어머니의 부지런함을 닮아야 했습니다. 역시만 되면 부엌에 불이 들어오고 저 역시 일어나 간단한 식사 준비를 도왔죠.
친정집에선 동생들과 함께 늦잠을 즐기던 제가 시댁에서는 맨 먼저 움직여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리 과정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된장찌개 이렇게 끓이면 안 돼. 간은 언제나 마지막에 맞추는 거다. 그리고 애들은 똑같이 돼야 돼. 우리 지호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조림은 매번 해주는 게 좋아. 그뿐 아니라 명절이나 제삿날이 다가오면 시누이,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저는 가장 어린 며느리로서 상차림, 청소, 손님 응대 등 모든 수고로운 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네가 며느리 들어온 덕에 행사 준비가 한결 수월해졌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느끼는 분위기에 때로는 서운함이 느껴졌죠. 시어머니 미자 여사님은 종종 저를 친정 식구들과 비교하거나 지호가 장남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책임감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종종 부모님 생각은 얼마나 하는지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기도 했죠. 가족 행사에는 우디 좋아하는 시댁 쪽 명절 우선이었고 친정 방문은 예고 없는 사정이 생기지 않은 한 거의 힘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 지호는 이런 시댁 상황에서 저를 많이 위로하고 가능한 한 저를 보호하려 했지만 본인도 직장일이 바빠 가족 갈등의 모든 불씨를 소화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사이에서 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는 지호가 있어 버틸 수 있었죠. 시댁 생활 초반 전통과 관습을 지키려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반찬 하나를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집은 이런 맛을 원해. 라는 지적 아래 늘 긴장해야 했고 청소와 세탁에 관해서도 엄격한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느리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말을 듣곤 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작은 취향 하나,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까지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시댁이라는 낯선 나라가 조금씩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계절 바뀔 때마다 함께 나누는 김장이나 된장 담그기 같은 전통적인 행사 속에서 가족의 공동체의 의미를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저는 결코 완전한 가족이 아니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행사든 어떤 대화를 나누든 외부인처럼 대하는 순간이 드물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아들 사랑이 각별한 시어머니는 종종 저를 향해 지호 같은 아들 얻었으니 네가 더 잘해야지 라는 부담을 주셨기에 때론 제 존재 의미조차 의심하게 되었죠. 결혼 전엔 꿈만 같았던 가정의 따뜻함은 숨겨진 규칙과 관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 때문에 이상향에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나 자신답게 그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다짐 아래 저는 잦은 실수에도 굴하지 않고 시댁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국 며느리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엮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웃음도 눈물도 많았지만 조금씩 나만의 자리, 나만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압박감,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것은 단순한 시댁살이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었습니다. 남편 지호의 집안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온 탓에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한 편이었고 가족 모두가 서로의 성공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맞벌이를 하며 자식에게 최대한 뒷바라지했지만 남들처럼 무엇을 가졌다고 할 만큼 내세울 만한 것이 많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점을 숨기려 해도 바로 알아채셨고 은근슬쩍 비교하는 말투로 저를 긴장시키곤 했죠. 나는 우리 지호가 평생 부족하지 않게 키웠어. 애미도 네 친정 생각하면 알지. 이런 집안 며느리로 온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항상 명심해라. 그 한마디마다 저는 내리 누르는 듯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명절만 되면 시댁의 안치에서는 값비싼 음식과 선물이 오가고 단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 한 장을 준비하더라도 한낮 생활비는 단번에 사라지곤 했죠. 가족 행사 때마다 큰 집 며느리답게 라는 말과 함께 체면 채통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항상 기가 죽었습니다. 특히 제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그저 가게에 보태는 정도였고 남편의 월급 역시 시댁 쪽에 미리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강조하던 저로서는 결혼 후 오히려 더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쪽 행사나 일정이 항상 우선이고 친정 방문은 너무 자주 가면 시댁을 소홀히 한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지요. 때로는 명절 때조차 친정에 내려가지 못하는 해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항상 비교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다른 며느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시누이는 변호사 남편과 함께 잘 사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의 직업이나 연봉, 심지어 가족의 출신까지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되었죠. 아무리 애써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호가 집안의 자랑임을 계속 강조하셨고 저에게 우리 아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아느냐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마치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감싸주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저만의 고민과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시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대화에서 배제되거나 오직 지호 아내라는 아이덴티티만으로 호명되는 경우가 많았죠. 친정에서의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와이프라는 역할에만 갇히는 느낌에 자주 울먹이곤 했습니다. 그래도 나약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며 나는 왜 남들과 같지 못한가? 나는 왜 더 떳떳하지 못한가?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결국 이 모든 압박감이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리라는 기대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웃으려 애쓰는 제 표정도 점점 더 굳어져 갔지요. 결국 한국 사회의 강한 집단주의와 가족중심주의, 그리고 적지 않은 계층 격차 속에서 며느리란 이름 아래 감내해야 하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를 절실하게 느끼며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며느리로 살면서 겪어야 했던 가장 큰 현실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아빠스 결혼 초기의 부부 생활. 결혼식 후 처음으로 남편 지호와 둘만의 집에서 보내게 된 신혼생활은 저에게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침, 침대 옆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뜨는 순간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신혼 초에 저는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설렘을 느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꽃 한 송이, 퇴근길에 준비해온 저렴한 케이크, 혹은 새로 산 머그잔에 둘이 나란히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 모든 소소한 순간들이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평일 저녁이 되면 지호는 퇴근하자마자 저를 먼저 안아주곤 했습니다. 지난 피로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오는 한마디에 쌓였던 힘듦이 스르륵 녹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버릇이나 작은 취향도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는 남편을 귀엽게 여기려 노력했고, 지호는 제가 아침마다 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시는 모습을 사랑스럽다며 놀리기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혼 초기의 경제적 동반자로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쪽 모두 신혼집에 놀러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 겪는 압박감과 비교, 자존감의 상처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연치못 두 분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신혼이라는 특별한 시기 동안 저희는 가족의 의미와 사랑, 책임과 세심함을 한 번 더 배워갔습니다. 수많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기쁨과 충실함, 때로는 작고 소박한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점점 현실적인 문제와 시댁에서의 긴장, 가족 간의 갈등 속으로도 들어가야 했지만 그 모든 출발점엔 처음 마주했던 신혼 시절의 따뜻함이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주방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던 날, 어색하지만 따스한 분위기가 방 안에 감돌았죠. 지호는 직접 만든 밥을 먹으니 진짜로 결혼했다는 게 실감난다며 소박하게 웃었고, 저 역시도 서툰 솜씨에 머쓱해져 함께 피식 웃음이 새었습니다. 으따압소식과 점점 멀어지는 마음. 결혼한 지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어느 초여름 아침. 나는 평소와는 다른 몸의 변화를 느꼈다. 숙면을 취했음에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찾아왔으며 소화불량과 함께 입맛도 평소와 달랐다. 여자로서 본능적으로 혹시 하는 직감이 들었다. 출근길에 잠시 들른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조심스럽게 사용했다. 분홍색 두 줄이 뚜렷하게 나타난 그 찰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 설렘,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까지.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다. 내가 드디어 한 생명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출근길 내내 복잡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혼자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고, 때로는 눈물이 핑 돌았다. 퇴근 후 남편 지호가 집에 들어온 순간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으나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가 힘들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던 중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다. 지호야, 나 검사해봤는데 우리 곧 아기가 생길 것 같아. 순간 지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내가 기대했던 환한 미소나 반가움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 정말? 갑작스럽네. 미안.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의 반응은 한편으론 낯설었고 한편으론 이미 언젠가 한 번은 겪게 되었을 감각이었다. 결혼 전부터 아이에 대한 생각을 자주 나눈 적이 있는데 지호는 언제나 나는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언젠간 부모가 되는 것도 운명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집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가 아기를 위해 식습관을 바꾸고 출퇴근길에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호는 때때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평소 같으면 함께 추억을 쌓을 법한 아기 물건 쇼핑이나 아이 이름 짓기를 상상하는 대화도 모두 멈추었다. 땔또르댕은 밤이 되면 나는 지호가 옆에 있어도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고 기대던 남편이 어느새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얼굴이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한편으론 서운함이 쌓였다. 땔또르댕은 하루는 고민 끝에 직접 물었다. 지호야, 혹시 내가 임신한 게 많이 부담스러워? 지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너도 알잖아. 나 어릴 때부터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 그리고 우리 둘이 지금처럼만 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왔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이, 우리 가족에 대해 함께 꿈꾸길 바랬는데 남편은 아직도 자신과 나, 둘만의 세계를 원하고 있었다. 동시에 나 역시 한편에선 인신과 출산이 두려웠고 삶의 변화가 걱정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어 더욱 억울하고 외로웠다. 이런 변화는 빠르게 시댁에까지 전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 미자 여사님이 전화해 와서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본데 맞지? 라고 물으셨다. 내가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자 미자 여사님은 환한 목소리로 역시 내 손주가 드디어 오는구나 라며 기뻐하셨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의 잦은 조언과 간섭이 이어졌다. 임신한 여자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해.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집안일도 네가 다 하면 안 된다. 지호가 널 돌봐야지. 그리고 산후조리도 내가 직접 챙길 거니 미리 준비해둬. 겉으로는 따뜻한 말이었지만 알게 모르게 지호네 집 손주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느껴졌다. 남편의 미적지근한 태도와 달리 시댁에서는 오히려 내 몸과 마음에 대한 걱정보다는 손주라는 존재에 집중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시댁 친척들은 연락을 자주 하며 출산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집 밖에서는 모두가 축하하고 행복할 것만 같은 모습이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졌다. 몇 주가 지나자 지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기를 위한 준비나 검진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피곤하다며 듣고만 있을 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때때로 늦은 저녁이 되면 나는 주방에서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남편은 함께 기뻐해주지 못할까? 책임감, 불안,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탓했다. 임신 중기쯤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혼자 병원에 가는 일도 많아졌다. 친정엄마는 버스를 타고 와 곁을 지켜주기도 했지만 남편이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만 갔다. 초음파로 들려오는 작은 심장 소리, 화면에 떠오른 작고 동그란 아기 형체를 볼 때마다 벅찬 감동에 울컥하기도 했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나눌 상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장 슬펐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지호는 여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고 집에서도 일찍 자거나 혹은 거실에서 늦게까지 혼자 책을 읽는 날이 많아졌다. 상황이 장기간 반복되자 둘 사이엔 알 수 없는 벽이 생긴 듯 했다. 그래도 나는 기대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천천히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부부로서 행복을 나누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내 노력이 무색하게 지호는 점점 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였고 모임이나 회식, 업무 핑계로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밤중 다시 혼자 남겨진 집에서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결혼 생활, 그리고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괜히 죄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혹시 우리 부부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니 이 아이도 행복하지 못한 걸까? 사랑받지 못할까? 나는 불안이 날마다 커져갔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셨다. 손에 과일 바구니와 광학, 가정의 폭풍. 임신 이후 남편과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변해갔다. 초반에는 서로 어색하지만 배려하는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남편의 무관심이 점점 두드러지게 드러나자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 차가워졌다. 매일 퇴근 후 들어오는 지호의 발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이 앞섰다.
예전 같았으면 퇴근길에 사온 작은 간식 하나에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신혼집은 어느새 차가운 침묵과 회피의 기류로 가득 찼다. 이질간, 날카로운 침묵의 시작. 어느 날 퇴근한 지호가 식탁에 앉더니 로고가 찍힌 옷을 대충 벗어든 채 일상 들렀대. 사진도 줄게. 한번 볼래?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지호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못 대며 무심하게 나중에 볼게. 지금 바빠. 라고 대충 넘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몸이 좀 안 좋아? 라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은 한숨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다. 임신한 내 상태에 대해서도 집안 살림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폭풍은 한 가정에만 머물지 않았다. 남편과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자 이 소식은 곧장 시어머니에게도 전해졌다. 어머님은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와 나를 다그쳤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자 나는 시댁 행사 준비를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설거지며 음식 준비, 손님 응대까지 모두 내 몫이었고 임신을 이유로 힘들다는 말은 누구 앞에서도 꺼낼 수 없었다. 너는 임신했다고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니니?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지호는 치나 봐라. 옛날엔 다들 그냥 일하며 아이 낳고 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게으르고 배려심이 없다는 소문까지 돌아다녔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더 성실하고 듬직해야 하는데 너무 자기밖에 모르네.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뭐라 변명조차 할 힘이 나지 않았다. 남편과의 충돌, 터져버린 감정. 상황이 누적될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폭발 직전의 폭풍처럼 팽팽해졌다. 어느 저녁 서로의 시선도 피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렵게 꺼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다. 지호야, 우리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게 맞는 걸까? 나는 혼자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 남편은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있던 얼굴로 날 바라보다가 결국 화를 터뜨렸다.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에 고개를 떨구었다. 가족인 듯 가족이 아닌 존재. 하루가 다르게 나는 우리 집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다. 집안의 분위기는 한기를 머금었고 남편은 회사와 친구 모임,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점점 나를 외면했다. 시댁에서는 나의 존재 의미로 오직 손주, 즉 후손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는 듯한 말과 시선을 서슴지 않았다. 진짜 제대로 며느리 노릇 하려면 참고 견디는 것이 기본이야. 아이 낳고 나면 다 풀릴 거야. 이런 말이 익숙할 정도로 내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날카로워진 시어머니의 간섭. 시어머니는 심지어 내 식사, 복장, 잠자는 시간까지 일일이 감시하며 잔소리를 끊지 않았다. 심지어 내 친정집과의 연락까지 간섭이 들어왔다. 요즘엔 왜 이렇게 피곤한 티만 내니? 네가 잘 먹고 잘 쉬어야 아이도 좋은 거 모르니? 나 때는. 어떤 날은 내 방에 갑자기 들어와 청소 상태를 점검하거나 갑작스런 방문에 냉장고 안까지 열어보며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즉석에서 지적했다. 지쳐가는 마음, 깊어지는 우울, 하루하루 나는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남편을 멀리서 바라볼 뿐 따뜻하게 아침 인사를 주고받던 시절은 완전히 사라졌다. 며칠 밤은 혼자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며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다. 집안일, 시부모님과의 관계,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나는 점점 지쳐갔다. 갈등의 연쇄,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과 나, 시어머니와 가족 모두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다. 중간에서 조용히 참고 견디는 내가 약해서 그런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 어느 날 남편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남편에게 몇 번이고 진심을 담아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늘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점점 멀어지는 마음, 끝이 보이는 결혼 생활,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감정,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침묵과 외면의 시간들은 드디어 우리 결혼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은아, 네가 우리 집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남편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나는 혼자 남는 밤이 자연스러워졌다. 심지어 시댁과 연락하는 횟수도 점차 줄었고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한 길고 긴 통화에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오갔다. 폭풍의 가장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서다 모든 관계, 감정, 책임감, 기대, 그리고 실망까지 모두가 연속적으로 내 어깨 위에 쌓였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것이 진정한 가정인가, 아니면 지극히 외로운 싸움터에 홀로 남겨진 건가 하는 의문만이 남았다. 그러나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나는 서서히 내면의 힘을 찾기 시작했다. 유산의 비극. 임신이란 새로운 생명을 품는 기적이자 한 여성의 삶에서 일생일대의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꿈이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유산이 다가오기 전 다리에서 일어설 때마다 어질어질했다. 그러나 몸의 신호는 점점 더 강해졌다. 소파에서 잠깐 쉬려던 나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함께 미묘하지만 확실한 이질감을 느꼈다. 아랫배에 둔한 통증이 밀려오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때에는 시야가 흐려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닐 거야. 특히 그날은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은 듯 기운이 없었고 옅은 복통이 찾아오더니 미묘한 징후가 반복되었다. 아기가 혹시 라는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단지 임신으로 인한 일시적 변화라고 믿고 싶었다. 경원, 차가운 현실의 통곡.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급하게 나를 안내해 주었다. 죄송하지만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의사는 침착하게 진료를 시작했고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에서 예전에 힘차게 뛰던 작은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절망과 공허, 남편의 태도.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며 유산 수술 절차와 이후 조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무뚝뚝한 목소리로 그래?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 라는 말만 들려왔다. 나는 수술이라는 말이 익숙지 않았다. 강렬한 상실감과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 수술 당일, 병실의 하얀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면서 이상하리만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병원 복도에는 각자 가족의 품에 안겨있는 산모와 아기들만이 가득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푹 쉬세요. 지금은 몸을 잘 돌보셔야 해요. 라고 했지만 그 말마저 공허하게 들렸다. 마취가 풀릴 무렵 극심한 고통이 몸을 덮쳤지만 정작 심장은 이미 고통보다 더 깊은 곳에서 굳어 있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 시댁의 반응. 유산 소식은 곧 시댁에도 전해졌다. 나는 내내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조심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까? 나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다, 위로하는 듯 했지만 이내 내가 임신 중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아니냐, 집안일도 좀 더 신경 썼으면 등 은근슬쩍 내 책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다음엔 더 조심해야 한다. 첫아이라 그런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며 진심어리 위로보다는 의례적이고 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틈. 신체는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이 다쳤다. 때때로 나는 그에게 당신은 조금도 슬프지 않니? 라고 물었지만 그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표정만 반복했다. 그 차가운 시선과 무심한 어조에 나는 내가 가족 안에서 고립된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들어오는 것이 늦어졌고 내가 힘들 때면 이 정도 시련은 누구나 겪는 거야. 일이 바빠 라며 나를 멀리했다. 상실과 슬픔 속 홀로 서기. 다시 자신과 마주하다. 유산 후 며칠 나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인터넷과 책에서 유산을 겪은 산모들의 경험담을 수없이 읽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란 사실에 위안을 삼아보려 했다. 조용한 새벽, 베란다에 기대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기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오직 울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계속되었다. 친정 엄마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엄마가 곁에 있을 테니 무슨 말이든 하렴 이라고 위로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마나 감정의 빗장을 열었지만 결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다. 주변 관계의 심한 소원과 한계의식, 시댁과의 관계도 걷잡을 수 없이 소원해졌다. 가끔은 친정집에서도 세월이 약이라고 힘을 내라고 했지만 나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엔 이런 불행이 처음이라며 계속 깃털 같은 한숨만 내뱉었고 남편은 시댁 방패막이 역할조차 제대로 못했다. 집안 어른들은 조용히 뒷담화로 나를 거론했고 며느리로서 큰 죄를 지은 사람 같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상실에서 다시 시작까지 한 줄기 희망, 이토록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를 극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나는 가끔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산책을 하며 햇살이 따뜻한 벤치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굳어졌고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끔찍한 발견. 유산 이후 내 일상은 무기력과 깊은 상실감에 잠식되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내 몸과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다. 남편 지호와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고 집안은 쉴 새 없는 침묵과 한숨이 맴도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엄마가 가끔씩 부산에서 올라와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고 일이 쌓였으니 일찍 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사실 이런 일은 최근 몇 달 사이 점점 자주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퇴근 지연, 갑자기 늘어난 회식, 주말마다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근, 그리고 나에게는 전혀 공유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관계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 안의 의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잘못된 걸까?
나는 그저 그래, 일에 지쳤겠지. 그래서 더 먼 거리를 두는 거겠지. 라며 스스로를 타일렀다. 불안의 흔적을 쫓아 어느 맑은 오후, 집안 청소를 하던 나는 지호의 셔츠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XX Apartment Management 라는 이름과 함께 서울 모처의 고급 오피스텔 관리비 명세서였다. 이날 이후부터 나는 지호의 동선과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퇴근하는 시간, 전화하는 패턴, 신용카드 승인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했다. 지호는 우리 집 외엔 아파트도 없고 주로 인천에서만 일한다. 그런데 왜 서울 오피스텔? 나는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주소, 관리비 내역, 입주자 이름란에는 지호의 회사 법인 명의가 찍혀 있었지만 어디서도 내가 아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 결심. 모든 진실을 직접 확인하다. 며칠간의 불면 끝에 나는 직접 몸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나는 영수증에 쓰인 오피스텔 주소를 휴대폰에 입력하고 조심스럽게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다. 평일 낮임에도 오피스텔 입구 곳곳에는 경비가 삼엄했다. 오피스텔 복도는 청결하고 고요했다. 영수증이 적힌 12층 1002봉 3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몇 초 후 안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다. 가만히 의심만 하고 있으면 평생 답을 알 수 없어. 직접 확인해야 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 상상도 못한 광경. 문 앞에 선 건 젊은 여자였다. 나보다 30살 정도 더 어려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으나 금세 표정이 굳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은 듯 최대한 차분히 말했다. 그녀는 순간 움찔하더니 입술을 치 외부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만 숨어 지내게 했죠. 나는 말도 안 되는 진실에 숨이 막혔다. 그동안 지호의 차가워진 얼굴, 갑작스러운 침묵, 병원에 혼자 남겨졌던 날들까지 전부 설명이 됐다. 그 사람, 저 생활비 조금씩만 주면서 혼자 책임지고 있다며 언젠가 아내분 포기할 거라고 말했어요. 사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이렇게 힘든지. 나도 마음 약해질 때마다 죄책감 들긴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여자는 오랫동안 참아온 서름이 폭발하듯 모든 비밀을 고백했다. 집으로 돌아와 허물어진 세상. 그날 저녁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왜 나만 바보같이 살았던 걸까? 왜 아파도 외로워도 참고만 있었던 걸까? 전화기를 들어 지호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네가 숨긴 모든 사실 다 봤어. 더 할 말 없어. 이 집에서 당장 떠나라. 지호는 아직도 외근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불 꺼진 공간, 시계 초침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렸다. 붕괴, 그리고 분노로 무너진 마음. 한참 뒤에 귀가한 지호는 내가 아무 말 없이 챙겨둔 짐가방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무 변명도 하지 마. 지호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내가 오피스텔 영수증과 그 여자, 아이의 사진까지 보여주자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나는 이 모든 조각난 감정 내 몫으로 다시 세울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희생과 극한의 배신, 희면에서 올라오다. 밤새도록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서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울고 또 울었다.
그러다가도 이윽고 떠오르는 단 한 가지 다짐. 집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 속았던 모든 순간, 그리고 아끼며 살았던 내 자신을 모두 미워했다. 배신의 민낯. 오늘 네가 숨긴 모든 사실 다 봤어. 더 할 말 없어. 이 집에서 당장 떠나라. 이 메시지를 남기고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은 채 나는 피곤해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현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깊은 굴 속에 내 몸이 천천히 빠져드는 듯한 공포와 허탈감만이 남았다. 이 집 곳곳에 내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쌓아 올린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분노, 철저한 배신감이 꿈틀거렸다. 침묵 속의 분노, 첫 대면의 순간. 기다림은 길었다. 밤이 깊도록 남편 지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컴컴한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가능한 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처음에는 말을 돌리려 하고 당시의 정황을 억지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오피스텔 영수증과 내연녀, 아이의 존재, 그의 방문 시간표까지 조목조목 제시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한 듯 침묵에 빠졌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내 앞에서 미소 지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다 도려내버린 걸까? 그가 돌아와 내 얼굴을 마주했을 때 나는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심장은 끝없이 쿵쾅거렸다. 자존심이 무너졌고 내 자리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진실의 폭로와 변명의 파편. 한참 만에 지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변명은 내 상처의 본질을 건드렸다. 내가 아파서, 내가 우울해서 넌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말이야? 지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를 높이고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어느 말에도 납득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내가 너무 아파하고 우울해하니까 나도 견디기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잠깐 도망치고 싶었고 그러다 일이 이렇게 커졌어. 내연녀와의 대면, 또 하나의 상처. 며칠 후 나는 내연녀와 직접 만난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녀 역시 지호에게 철저히 감금되다시피 했고 자신도 한때는 피해자였음을 호소했다. 나는 그녀에게 원망이 차오르기도 했지만 무조건 그녀만을 비난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다. 두 사람 모두 한 남자의 이기심에 의해 각자 다르게 멍들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지호가 언제든 이혼할 거라고 믿었어요. 가족, 회사 문제만 풀리면 저와 살아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늘 불안했고 오히려 저를 밖에 내보이지도 당당하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시댁과 친정, 가족 사회의 민낯,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시댁은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우린 지호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어릴 땐 그렇게 착한 애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족 사이에 드리워진 각자의 책임감, 부끄러움, 두려움, 질책, 그리고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자기 방어의 말들이 어지러웠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내게 울부짖으며 어떻게 내가 내연료 감금, 혼외자 등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이웃들은 처음엔 입을 가린 채 수근거리고 이내 경멸과 호기심 뒤섞인 시선으로 우리 집을 멀리했다. 저 집 무슨 일 났대? 저기 사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
나는 사회적인 시선과 판단이라는 또 다른 폭력 앞에서도 아무도 내 마음을 완전히 헤아려주지 않는다는 쓸쓸함만 더 깊어졌다. 배신 이후 본격적인 결말과 법적 투쟁, 모든 사실을 확인한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나와 내 연녀는 서로의 증언을 합쳐 지호의 간금과 폭력, 경제적 학대,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을 동시에 착수했다. 처음엔 시댁과 지호가 빠른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나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배신의 절정에서 해방과 새로운 다진, 이 모든 폭로와 진실의 끝에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이제 어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마침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됐다. 혼자만의 집에 딱딱한 침묵이 흐를 때마다 나는 오히려 평화로운 한숨을 쉬었다. 상처와 자책, 분노와 슬픔, 고통과 해방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이마에, 눈가에, 손에 남은 흔적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힘주어 물었다. 캐굿고, 대면과 결단, 배신의 뒷면에서 상처와 분노, 두려움과 굴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가장 마음을 짓눌렀던 감정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다. 침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이 모든 고통의 고리를 자를 때가 되었음을, 나 자신만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냉정한 준비,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던 날, 손은 미세히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내 이야기를 타인에게 처음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지금부터는 무엇도 숨기지 마세요. 이혼 과정에서 불리한 점보단 본인의 진실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종이에 사인을 하며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 남편의 외도, 정신적 폭력, 경제적 통제, 그리고 반복되는 가족적 조롱과 시댁의 외면까지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남편과 마지막 대면, 진실의 끝. 이틀 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화를 준비했다. 나도 고통스러웠어. 제대로 된 가정 못 이룬 건 내 탓만이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상처받았으니. 이번엔 덮고 새로 시작할 수는 없겠니? 목소리 한 톤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똑바로 쳐다봤다. 지호는 처음으로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무너진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거실에 마주 앉은 지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무언가 책임을 피하려는 눈빛이었다. 그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읊조렸지만 금세 습관적인 변명으로 넘어갔다. 시댁과의 결별, 새로운 관계의 시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자 시댁은 처음엔 모든 잘못을 내게 돌리려 했다. 저는 이제 제 몫의 고통과 상처만 책임지겠습니다. 남의 시선도 남편의 허울도 더 이상 제 인생의 무게가 아닙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했어. 지호가 힘든 것도 다 네 탓 아니냐? 예전 같았으면 변명하거나 사과했겠지만 이제는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서류상 증거와 상대방 내연 관계, 경제적 학대, 우울증 진단서, 시댁의 언어폭력 기록 등이 모두 정리되어 제출되었다. 재판정에서 간결하면서도 굳센 목소리로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진술했다. 지호 측 변호인은 합의금과 일방적 사과를 제안했으나 나는 응하지 않았다.
돈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와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친정과 사회의 외로움의 벽을 뛰어넘다. 이 모든 강한 결정도 혼자서 버텨야 하는 밤의 외로움 앞에서는 자주 흔들렸다.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돌았지만 진실을 직접 전하며 부끄러움과 슬픔을 다시금 나눴다. 친정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음엔 한숨만 쉬다가 서서히 내 선택을 존중해주기 시작했다. 모든 게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편이다. 자신을 재정의하는 밤. 치유의 시작. 새벽.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차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맡겼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남의 기준과 정의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손목의 멍. 눈 밑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날의 모든 상흔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지만 이제는 그 어둠마저 온전히 내 용서와 화해, 그리고 빛을 향한 발걸음. 나는 결국 지호와 그 내연녀를 용서하게 됐다. 시간이 흐르며 주변을 둘러싸던 미움과 불신의 벽도 서서히 허물어졌다. 다시 살아라. 넌 이미 용기다. 그 옆에는 라일락 한 줄기와 엄마가 건네준 작은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이제 내 발로, 나의 속도로 다시 한번 천천히 걸음을 떼기로 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을 증오하고 탓하다 보니 나 자신만 아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용서는 과거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내 인생, 내 의미로 채우기 위한 시작이었다. 붕괴와 대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날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참혹하게 끝났다. 내 손에는 공식 이혼 판결문과 몇 장의 합의서, 새로운 통장이 지어져 있었고 지호는 집을 비웠으며 시댁과의 인연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실질적인 끝은 단순하지 않았다. 사랑, 신뢰, 가족,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진 자리, 그곳엔 저마다 견뎌야 할 파편과 책임이 남아있었다. 남편 지호의 몰락, 재판이 시작되고 진실이 바깥으로 퍼지자 지호의 옛 일상도 산산조각 났다. 상사들은 대외 신뢰도를 우려해 지호를 휴직 처리했으며 곧 계약 해지와 동시에 사회적 커리어 역시 중단되었다. 새 집을 구하지 못한 그는 잠시 모 오피스텔에 머물렀으나 내연녀와의 관계도 이미 파탄난 후였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주변 경비, 그리고 내연녀의 가족 역시 그의 방문을 옳게 받아주지 않았다. 그의 사회적 신분, 가족 내 위치, 인간관계 모두 한꺼번에 붕괴했다. 과거처럼 가족의 보호막도, 회사의 명함도, 아내의 내조도 없다. 지호가 일하던 회사 대표는 외부 피드백을 의식하여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사내 소문은 내연녀 감금, 혼외자, 회사 돈으로 오피스텔 임대 등까지 부풀려졌고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은 그를 매일같이 옥죄었다. 가족, 시댁의 붕괴와 고립. 시어머니 미자 여사는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 지호가 회사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을 본 순간 시댁은 외부 친척들로부터도 고립됐다. 언젠가는 며느리 말도 좀 더 들어줄 걸 그랬어.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넌 분명 가정을 지키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괴로이 항변했지만 수많은 증거와 내연녀의 고백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내연녀와 불법 관계의 결말. 내연녀 역시 엄청난 충격과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도 또한 남겨진 책임, 그리고 상처와 짐을 홀로 감내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고 자녀 양육권 문제와 정신적 피해로 심각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호가 책임지겠다던 말은 공허한 약속이었고 주변인들, 심지어 친가마저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내 삶의 파편과 감정의 후유증, 나 역시 법적 승리, 경제적 보상을 얻었으나 영혼 한복판엔 치유하기 힘든 상흔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왜, 가족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 사람들은 겉으론 이겨내서 대단해라 했지만 나는 내심 한동안 사람과의 만남, 소통조차 꺼리게 되었다. 밤이면 문득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법적, 사회적 대가와 또 다른 시작. 법원의 판결로 상당한 일정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 나를 둘러싼 소문, SNS에 떠도는 이야기, 그리고 어설프게 내 편을 들어주는 일부 친척들의 말까지 모두 부담이었다. 한동안 병원 상담실에 다니며 조금씩 상처를 다스렸다. 나는 전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부모님 곁에 머물며 스스로 일상을 재정비해야 했다. 적지 않은 돈과 명분을 얻었지만 행복이나 위안은 두고두고 사라질 듯 보였다. 각자가 지불한 값, 그리고 변곡점, 외도와 배신의 결과,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대가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되찾았다 해도 과거의 그 따뜻함, 순수, 신뢰를 영원히 되돌릴 순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야 비로소 새 출발이 시작된다. 텅 빈 창가에서 길게 내쉬는 한숨에 작은 해방이 깃든 밤. 남편 지호는 사회적, 경제적 몰락과 평생의 죄책감을 얻었고 시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도 집안으로부터도 고립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내연녀와 그 딸 역시 사회적 지탄, 외로움, 그리고 안정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했다. 창 새로운 시작. 모든 결정과 붕괴, 고통의 굴곡을 지나 드디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목에 서 있었다. 이혼의 판결문과 일부 재산, 그리고 내 부모님만이 유일하게 손에 쥔 남은 전부였다. 상실과 배신, 수치와 분노, 그리고 잠깐의 해방감이 모두 지나간 뒤 나에게 남은 것은 진짜로 다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상처를 마주한 아침. 첫날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무거운 머리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마치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거는 듯 나는 조용히 얼굴을 내만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혹은 남의 기대에 응답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창문을 활짝 연 순간 고는 밤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오래전 잊고 지냈던 작은 희망을 불러왔다. 거울 앞에 서서 부은 얼굴과 퀭한 눈가를 오래 바라봤다. 이제는 네가 너를 받아들이고 안아줘야 해. 일상 회복의 작은 발걸음.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래도록 손대지 않던 자격증과 졸업장을 꺼내보는 것이었다. 엄마는 매일 아침 나를 부엌으로 불러 작은 아침상을 차려줬다.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아. 오늘만큼은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단절된 경력, 늦어진 나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지만 나는 서서히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모인 내 과거와 시련, 그리고 희망의 흔적이 굳게 새겨져 있었다. 부모님과의 재회, 가족의 재탄생.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엔 무척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혼 후 긴장이 풀린 몸은 한동안 잦은 두통과 식욕부진, 불면에 시달렸다. 반복되는 부정과 회한도 이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거리라 인정하게 됐다. 내가 실패한 딸이라는 생각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자 아버지는 조용히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네가 살아서 돌아온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족의 기적이야. 남들이 뭐라건 상관하지 마라. 진짜 힘든 건 끝났다. 마음 관리와 치유의 여정. 진짜 변화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깊어지는 밤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할 때마다 찾아왔다. 심리치료사가 권한 대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새삼스러운 기록들이 내 우울을 천천히 희석시켰다.
혼잣말로 상처를 토닥이고 울어도 꾸짖지 않기로, 무너져도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사회와 다시 마주하는 용기. 이제 나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존재, 피해자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세상 한복판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일이 흘러갔다. 내 손에 쥔 작은 수입, 내 이름으로 적립된 적금, 부모님과 나누는 식사 한 끼, 이 모든 것이 다시 나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주었다. 지역복지관의 자원봉사에 슬쩍 지원했다. 누군가를 돕고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괜찮으냐는 인사의 미소를 보낼 때 나는 비로소 내가 다시 사회의 일원임을 느꼈다. 자기 화해와 자존감의 회복. 한 계절이 지나고 나는 비로소 거울 앞에서 옅은 미소를 띄울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내 인생을 내 용기로 가꿔야겠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그때의 고단함과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음속 깊숙이 숨겨왔던 꿈을 다시 꺼내보기도 했다. 내가 하고 싶던 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잠시 멈칫해도 괜찮았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실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미지의 내일, 그리고 희망의 빛. 가끔은 불현듯 외로움이 쏟아진다. 새벽에 일어나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길을 걷다 문득 옛 장면들이 마음을 후벼팔 때도 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은 없었다. 다시 시작하는 오늘,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젠 그 모든 감정마저 내 일부로, 나만의 힘으로 품게 되었다. 인생은 온전한 행복이 아닌 찢긴 조각들 위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 과거에 나는 알지 못했던 무너진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